트럭 타고 온 인부 주제에 감히 먼저 파혼을 하자고 해? 예비장모 오정란의 날카로운 비명이 고급 한정식집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릴 새도 없이 그녀는 손에 들린 물잔을 예비 사돈의 등에 힘껏 뿌렸죠. 물세례를 맞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담담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서울 시내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거실 한쪽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건설업계 1위라는 신화적인 성공을 거둔 서정우 회장. 하지만 그는 그 타이틀이 무색하게 늘 현장을 직접 누비는 사람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아무리 말려도 그는 번듯한 양복보다 작업복을 즐겨 입었죠. 현장을 모르는 회장은 가짜다가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덕분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현장 회장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지만 어린 시절 준혁에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그저 창피하기만 했습니다. 오늘 밤 정호는 습관처럼 아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8년.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늘 이렇게 아내와 눈을 맞추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혁이 장가 보내려고 해. 근데 그 집안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한번 떠보려고. 당신 눈으로도 좀 봐줘. 대답 없는 사진을 향해 말을 건네는 정호의 눈가에 잔잔한 그리움이 서렸습니다. 그는 묵직한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맞은편에 앉은 아들 준혁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상견례 때 있는 그대로 가자. 준혁은 아버지의 말씀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아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덤덤하게 말을 이어나갔죠. 사람 본심을 보려면 배경을 감춰야 하는 법이다. 비서도 기사도 다 두고 갈 거다. 준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호는 드레스룸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된 양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유행이 지난 지 한참 되어 어깨선은 투박하게 넓었고 색도 많이 발해 있었죠. 10년도 더 된 그가 현장 소장 시절에 즐겨 입던 그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호는 낡은 양복에 광택이 다 바랜 구두까지 신고는 스스로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영락없는 공사장 늙은 인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진짜를 가려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처럼 보였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고급 주택가 앞 털털거리는 소음과 함께 낡은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짐칸에는 시멘트 가루가 뽀얗게 내려앉은 건설 자재들이 아무렇게나 실려 있었죠. 아버지는 익숙한 솜씨로 운전석에 올랐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준혁이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좁은 트럭 안에서는 오래된 기름 냄새와 흙 냄새가 났습니다. 예전에 사업 시작할 때 몰던 놈이다. 아직 쌩쌩해. 트럭은 덜컹거리며 도심을 가로질러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풍스러운 기와 지붕이 멋스러운 고급 한정식 집 입구에는 이미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위압적으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예비 장인인 최상훈 원장과 장모 오정란 그리고 약혼녀 지은이 입구에 나란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매연을 내뿜으며 낡은 트럭 한 대가 그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정란의 미간이 순식간에 찌푸려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트럭을 노려보았죠. 저게 뭐야? 설마 트럭이야? 트럭이 끼익 소리를 내며 주차장 한 구석에 멈춰 섰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백조들 사이에 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란은 남편 상훈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들릴 듯 말 듯 속삭였습니다. 어머 세상에. 주차장에 저런 똥차를 세워도 되나 몰라. 격 떨어지게. 아버지와 준혁이 차에서 내려 입구로 걸어오자 정란의 시선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아버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습니다. 낡은 양복, 달아빠진 구두, 그리고 거칠게 굳은 살이 박인 손. 정란의 눈빛에는 경멸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타고 상견례 오시는 분은 제 평생 처음 보네요. 아버지는 그저 멋쩍은 듯 웃어 보였지만 정란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투박한 손을 빤히 바라보며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손이 아주 거치시네요. 공사장에서 막일이라도 하시나 봐요. 준혁이 울컥하여 나서려 했지만 아버지가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안내받은 별실에 5사람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비싼 도자기 그릇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정란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옷차림을 지적했습니다. 사돈 어른 양복이 참 연식이 있어 보이네요. 하나뿐인 아드님 상견례인데 백화점에서 새 옷 한 벌 못해 입으셨어요? 옆에 있던 예비장인 상훈도 거들었습니다. 병원장이라는 직함이 주는 거만함이 온몸에 배어 있었죠.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뭐 납품 같은 거 하십니까? 아니면 정란이 코웃음을 치며 말을 가로챘습니다. 건설 쪽이라면서요. 보나 마나 하청업체나 하시나 보네. 요즘 건설 경기 안 좋다던데 입에 풀칠은 하시는지 몰라. 준혁은 식탁 아래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입술을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비릿한 피 맛이 느껴질 정도였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모욕을 다 견디며 묵묵히 물잔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정란이 비단으로 감싼 두툼한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툭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예단 목록이었습니다. 요즘은 이 정도가 기본인 거 아시죠?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명품 가방, 최고급 시계, 밍크 코트. 어림잡아도 2억 원은 좋게 넘을 액수였습니다. 준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상훈이 팔짱을 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합시다. 지방격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지은이가 눈을 아주 많이 낮춘 겁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던 아버지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청명한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훈과 정란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정란의 입이 떡 벌어졌고 지은마저 놀란 토끼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정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듯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치솟았죠. 뭐라고요? 지금 누가 누굴 차요? 감히 당신네가 먼저 파혼하겠다고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었지만 그 뒷모습만은 태산처럼 거대해 보였습니다. 제 아들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이런 집안에는 보낼 수 없습니다. 가자, 준혁아. 아버지와 준혁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로비로 향하는 두 사람의 뒤로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따라왔습니다. 정란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물이 가득 담긴 유리잔이 들려 있었죠. 거지 같은 게 어디서 유세를 떨어. 공사장 인부 주제에 감히 우리를 무시해. 그녀는 아버지의 등 뒤에 대고 물잔을 힘껏 뿌렸습니다. 차가운 물세례가 아버지의 뒷머리와 낡은 양복 어깨를 적셨습니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뚝뚝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물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얼굴을 타고 흐르는 물기.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너무나도 담담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그 깊은 눈동자가 오히려 정난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낡고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 순간 아버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큰 울림으로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그 처연하면서도 강직한 모습 위로 아들 준혁의 가슴에는 씻을 수 없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적신 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정난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핏대 선 목소리로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자존심은. 주제 파악을 해야지 어디서 행패야. 뒤따라 나온 남편 상훈과 딸 지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리기는커녕 팔짱을 낀 채 마치 벌레를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준혁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을 막아서며 지은을 똑바로 쳐다보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 결혼 안 합니다. 지은 씨,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준혁은 젖은 아버지의 팔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준혁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버지의 젖은 어깨를 닦아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트럭에 오르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낡은 트럭은 쓸쓸한 엔진 소리를 내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지은을 만나기 위해 시내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며칠 전 상견례장보다 훨씬 더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인사도 없이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본론만 할게요. 우리 여기까지예요. 준혁이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지은은 칼같이 말을 잘랐습니다. 아빠가 그러셨어. 당신이 아버지랑 의절하고 오지 않는 이상 절대 만나지 말라고. 준혁은 기가 찼지만 지은은 한숨을 푹 쉬며 더 잔인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습니다. 근데 난 솔직히 그럴 필요도 못 느껴요. 난 당신 사랑한 적 없어요. 그냥 착하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편했을 뿐이에요. 지은의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수를 꽂듯 무미건조하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은 그냥 나한테 적당한 선택지였어요. 준혁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간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그런 준혁의 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물 잔을 집어들며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근데 집안이 그 모양인 줄은 몰랐죠. 수준 차이 나서 원. 지은은 망설임 없이 준혁의 얼굴에 얼음물을 끼얹었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준혁의 뺨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지만 지은은 빈 잔을 탁 내려놓으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은은 미련 없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준혁은 멍하니 앉아 얼굴을 타고 흐르는 물을 닦아냈습니다. 차가운 물보다 더 시린 배신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젖은 냅킨을 구겨쥐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른 채 낮게 의조렸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요. 또다시 며칠 뒤 준혁이 일하는 병원 약국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약을 조제하고 있는데 병원 행정실 직원이 찾아와 원장실로 오라는 호출을 전했습니다. 준혁이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비장인이자 병원장인 상훈이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로 툭 던지며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았습니다. 약국 계약 해지야. 다음 달까지 정리해. 준혁은 억울함을 참으며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계약 기간이 아직 1년이나 남았습니다. 상우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이유? 내 병원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라는 거야. 상우는 혀를 차며 마치 더러운 것을 쫓아내듯 손을 휘저으며 모욕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디 공사장 인부 아들이 감히 우리 집안을 넘봐? 주제를 알았으면 조용히 꺼져. 준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당황스러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준혁은 아무 대꾸 없이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약국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의 머릿속에서는 적당한 선택지라던 지은의 말과 공사장 인부라며 비웃던 상훈의 표정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준혁은 걸음을 멈추고 허탈한 듯 독백했습니다. 이 집안 전부 쓰레기구나. 약국으로 돌아온 준혁은 조제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쌓여있는 약품 박스들, 켜져 있는 컴퓨터 모니터, 쫓겨나야 할 곳이 아니라 이제 전쟁터가 될 곳이었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할 일이 있겠네. 그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USB 메모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쓰레기들을 치우기 위한 준혁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아버지의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익숙한 집이었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을 떼기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한참을 대문 앞에서 서성이던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열리고 현관의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는 늦은 밤 갑자기 찾아온 아들을 보며 무뚝뚝하게 물으셨죠. 왜 왔어? 이 시간에. 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아버지가 소파에 앉자 준혁은 그 맞은편에 서서 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쿵 소리가 나도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소리치셨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일어나. 하지만 준혁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목이 메어 잠긴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멈칫하며 바라보자 준혁은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부끄러운 고백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아버지는 전부 말끔한 양복 차림이었는데 자신의 아버지만 현장에서 바로 달려왔는지 작업복 차림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바쁜 와중에도
아들 운동회에 오시려고 현장에서 곧장 뛰어오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걸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수군댔습니다. 창피했던 준혁은 달려오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오지 마. 창피하게. 그때 아버지의 얼굴이 어땠는지 이제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서던 아버지의 넓은 등, 그 등이 얼마나 쓸쓸해 보였는지. 그날 저녁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준혁이 달리기 1등 했네. 아빠가 다 봤어. 그 투박하고 거친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2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어깨가 더 격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때, 운동회 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툭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는 울음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상견례 때 아버지가 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보면서, 그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물 끼얹는 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못난 놈인지 알았습니다. 준혁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댈 듯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는 부끄러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거실에는 한참 동안 준혁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거리며 정적을 채웠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준혁이 젖은 눈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덤덤하지만 물기가 어린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날 창피해했던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근데 어쩌겠어. 그때 아버지는 현장 뛰느라 바빴고 그래도 내 운동회는 꼭 가고 싶었거든. 준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니까 어쩌겠어. 자식이 부모 부끄러워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 부모가 자식 미워하는 건 죄다. 아버지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투박한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라. 남자가 함부로 무릎 꿇는 거 아니다. 준혁은 비틀거리며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려왔지만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들었어? 우리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어.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던 녀석이 이제야 철이 들었나 봐. 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당신 살아있었으면 오늘 밤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말에 준혁은 다시 한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자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서늘한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준혁은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한 짓 절대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 눈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읽으신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해야지. 대신 복수는 차갑게,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하는 거다. 아버지가 도와주마. 두 부자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10년 넘게 쌓여있던 오해의 벽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연합 전선이 구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 약국으로 출근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묵묵히 처방전을 검토하는 성실한 약사였지만 그의 눈빛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마약성 진통제 장부를 펼쳤습니다. 역시나 실제 재고와 기록된 출고량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났습니다. 준혁은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장부를 촬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웠습니다. 텅 빈 약국에 홀로 남은 준혁은 원내 컴퓨터로 병원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약품 출고 기록과 진료 기록을 대조하자 횡령의 흔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준혁이 마우스를 움직여 증거 화면들을 USB에 저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또각또각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은 순식간에 화면을 닫고 태연하게 일어서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며칠 뒤 점심시간, 준혁은 병원 근처의 허름한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옆 테이블에 병원장 비서실 직원 2명이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죠. 준혁은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며 온 신경을 귀에 집중했습니다. 잠시 후 한 직원이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원장님, 어제 또 그 빌라 가셨대. 맞은편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달맞이 언덕? 거기 대체 뭐가 있는 거야? 그러자 직원이 주위를 살피더니 손으로 입을 가리고 더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거기 따로 살림 차린 여자 있대. 심지어 애도 있다더라. 준혁의 숟가락질이 멈췄습니다. 횡령보다 더 큰 결정적인 약점이 잡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온 준혁은 잊어버리기 전에 수첩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달맞이 언덕, 빌라, 그리고 숨겨진 아들. 그날 저녁 아버지의 서재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준혁이 모아온 자료들과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약품 횡령, 보험 사기, 의료사고 은폐 정황입니다. 장부랑 전산 기록 다 확보했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들을 꼼꼼히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침을 한번 삼키고 가장 중요한 정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상훈 원장한테 내연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낳은 아들도 있고요. 아버지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준혁아, 복수는 칼로 하는 게 아니다. 증거로 하는 거야. 칼은 상대방 하나만 베지만 증거는 놈의 인생 전체를 베거든. 아버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라. 복수의 최고 형태는 내가 잘 사는 거다. 놈들이 바닥에서 기어다닐 때 너는 하늘을 날아야 해. 그게 진짜 복수야. 아버지는 서랍을 열어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내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박기현, 탐사보도 기자야. 예전에 내가 도움을 좀 준 적이 있어서 믿을 만한 친구다. 이 친구한테 제보하면 확실하게 터뜨려 줄 거다. 아버지는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내연녀랑 혼외자 문제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사진이 있어야 한다. 준혁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위치는 파악해뒀습니다. 며칠 뒤 어둠이 짙게 깔린 달맞이 언덕의 고급 빌라 단지였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드문 외진 곳에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숨죽여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준혁과 박기현 기자가 타고 있었죠. 기자는 조수석 창문 틈으로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고정하며 물었습니다. 확실한 거지? 오늘 온다고? 준혁은 어둠 속에서 빌라 입구를 주시하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네. 원장 운전기사였던 후배한테 확인했습니다. 오늘이 그 여자 생일이랍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와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상훈이 내렸습니다. 왔다. 기자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터짐과 동시에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잠시 후 빌라 현관문이 열리며 40대 초반의 여자가 환한 미소로 상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교복을 입은 남자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이는 상훈을 보자마자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이는 상훈의 품에 안겼고 상훈은 그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정한 가장의 얼굴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현관 앞에서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는 그 순간 기자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기자는 카메라 액정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상훈의 얼굴과 내연녀, 그리고 아들. 기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완벽해. 빼도 박도 못하겠네. 이거면 된다. 바로 방송 준비 들어갈게. 준혁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준혁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덫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사냥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죠. 며칠 뒤 저녁 상훈이 사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거실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값비싼 와인과 고급 요리가 가득 차려져 있었고 상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내 정남과 딸 지은도 우아하게 칼질을 하며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죠. 거실 한쪽 벽면을 채운 대형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며 긴급 속보를 알리는 요란한 알림음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TV로 향했습니다. 앵커는 다급하고 심각한 목소리로 첫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역 명사이자 대형 병원 원장인 최상훈 씨의 충격적인 비리가 폭로되었습니다. 상훈의 손에서 와인잔이 뚝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도 되지 않은 상훈의 병원 전경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었죠. 앵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상훈의 심장을 난타했습니다. 약품 횡령, 보험 사기, 그리고 의료사고 은폐 혐의입니다. 가족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화면에는 박기현 기자가 등장했습니다. 기자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더 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최상훈 원장은 지난 15년간 이중 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곧이어 화면 가득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달맞이 언덕빌라 앞에서 상훈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는 너무나도 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정나는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리며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저 여자 누구야? 상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지은 역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때 상훈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언론사, 투자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정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식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핏발선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저 사진 뭐야? 설명해. 상훈은 손을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말까지 더듬으며 억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이건 조작이야. 그래, 합성이라고. 음의 세력이 꾸민 짓이야.
하지만 정나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몰아붙였습니다. 조작? 저 사진이 조작이라고? 당신 표정이 저렇게 리얼한데? 15년? 무려 15년 동안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딴 살림을 차려. 상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지은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나는 배신감에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식탁 위에 있던 와인잔을 집어 상훈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파편과 붉은 와인이 사방으로 튀며 화려했던 펜트하우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엉망이 된 집 현관의 초인종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터폰을 볼 새도 없이 현관문이 쾅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파랗게 질린 상훈에게 영장을 들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상훈 씨, 횡령, 배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집행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은 거실과 서재를 샅샅이 뒤지며 서류와 장부들을 압수했습니다. 잠시 후 상훈은 양손에 은색 수갑을 찬 채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앞은 이미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원장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내 연녀와 혼외자 관계는 사실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떵떵거리던 병원장 상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법원입니다. 법정 안은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상훈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재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최상훈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비리를 저질렀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 최상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탕, 탕, 탕. 판사 봉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나는 방청석 구석에서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고 딸 지은은 아예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훈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깊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정 경위가 힘 빠진 상훈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굳게 닫히는 철문 소리와 함께 악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도심의 뒷골목에 위치한 낡은 반지하 원룸입니다. 한낮인데도 어둑어둑한 방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내와 눅눅한 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좁은 방 한가운데 정난이 무릎이 다 늘어난 허름한 옷을 입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불어터진 컵라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정난은 초조한 듯 휴대전화 화면을 켰다 껐다 반복했습니다. 딸 지은에게 보낸 메시지 옆에는 숫자 1이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난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바닥을 짚고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했던 그녀의 손은 이제 거친 물일에 부르터 있었습니다. 그녀는 꼬질꼬질한 앞치마를 두르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나는 식당 뒷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는 20살도 안 돼 보이는 젊은 알바생이 귀찮다는 듯 그녀를 훑어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오늘 설거지 엄청 많아요. 빨리빨리 좀 해요. 어제도 느려서 사장님한테 혼났잖아요.
정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득 상견례 날 자신이 준혁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공사장에서 막일이라도 하시나 봐요? 그 오만했던 목소리가 지금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선 정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 없이 삼키며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울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같은 시각 도심의 한 편의점입니다. 지은은 편의점 조끼를 입은 채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기 흐르던 머릿결은 푸석해져 헝클어져 있었고 명품 화장품으로 가려졌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내려놓자 지은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기계처럼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손님이 나가자마자 지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또다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신이는 준혁이었습니다. 준혁 씨, 나야. 한 번만 만나줘. 제발. 내가 잘못했어. 지은은 간절한 눈빛으로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읽음 표시는 떴지만 답장은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친 지은은 새벽 거리를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문득 길 건너편에 커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감싸며 웃는 모습이 예전에 준혁이 자신에게 해주던 것과 똑같았죠. 당신은 그냥 나한테 적당한 선택지였어요. 자신이 내뱉었던 그 잔인한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가슴을 후볐습니다. 지은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한테 왜 그랬을까? 바보같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준혁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카페 창가, 준혁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에 지은의 구질구질한 문자가 떴지만 준혁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미련도 없는 아주 담담한 얼굴이었죠. 준혁은 망설임 없이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준혁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늘진 과거를 뒤로하고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거대한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대형 건설 현장입니다. 먼지가 휘날리는 현장 사무실 앞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임원들이 차에서 내려 일렬로 도열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 앞에 한 노신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버지 서정우 회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낡은 작업복 대신 몸에 딱 맞는 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건설업계 1위를 이끄는 수장의 위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임원들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현장 시찰 준비 다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준혁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준혁 역시 번듯한 정장을 입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함께 걸어갔습니다. 늘 현장복만 입던 아버지가 정장을 입으니 그 위엄이 남달랐습니다. 현장을 누비던 현장 회장님이 오늘만큼은 업계 1위 수장의 모습으로 아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견례를 했던 바로 그 한정식집 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살얼음판 같았던 그때와 달리 방 안에는 훈훈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와 준혁은 푸짐하게 차려진 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술잔을 들며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 준혁도 미소 지으며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야말로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사람의 술잔이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술을 한 모금 마신 준혁이 문득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아버지, 근데 그날 왜 굳이 그 낡은 트럭을 타고 가셨어요? 그냥 가셨어도 됐을 텐데요. 아버지는 빈 잔을 내려놓으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깊은 지혜가 담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람 됨됨이를 보려고 그랬지. 진짜 모습은 배경을 싹 다 빼야 비로소 보이는 법이거든. 명품을 두르고 비싼 차를 타야만 대접받는 줄 아는 놈들은 평생 가짜로 사는 거야. 아버지는 술잔을 기울이며 덧붙이셨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평생 현장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 건물은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화려해도 무너진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속이 썩은 놈들은 겉이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어.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근데 말이다.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지진이 와도 안 무너져. 내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겉은 수수해도 속은 단단한 사람.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준혁의 손을 꼭 잡으며 덧붙이셨습니다. 준혁아, 사람은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게 이번 일로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으면 좋겠구나. 식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주차장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번쩍이는 기사의 고급 세단과 아버지가 아끼는 낡은 트럭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두 차를 번갈아 보시더니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트럭을 가리키셨습니다. 오늘도 이거 타고 갈까? 난 이 녀석이 훨씬 편하구나. 준혁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게 좋아요. 아버지 차는 세상에서 제일 튼튼하잖아요. 트럭에 오르기 전 아버지는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반짝이는 밤이었죠. 여보, 오늘 우리 아들이랑 술 한잔 했어. 녀석이 이제 내 옆에 서겠대.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안쪽에 넣어둔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가 아기 준혁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고마워. 이 녀석 잘 키워줘서. 준혁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두 사람은 고급 세단을 뒤로하고 익숙하게 낡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부르릉 경쾌한 엔진 소리와 함께 트럭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 속으로 트럭이 천천히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밑바닥부터 배울게요. 아버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래. 대신 특혜 없다. 현장부터 시작이야. 네, 알겠습니다. 트럭 안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 노래가 흘러나왔고 아버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준혁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는 벤츠도 롤스로이스도 아니었다. 아버지의 이 낡은 트럭이었다. 이 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가득 실려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느리지만 가장 따뜻한 귀갓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 조수석 선바이저에는 젊은 시절 어머니가 아기 준혁을 안고 웃는 작은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귀갓길을 함께 지켜보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결국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다 시원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아버지의 말씀, 우리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